비정규직 당사자로서의 의원입니다. 예. 일단 제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것도 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반토막으로 받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하면서 살았던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사회적 약자, 노동약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하다가 결국은 계약을 해지됐죠. 해고됐죠. 해고돼서 나왔는데 사실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고 그러나 잘릴까봐 한 달에 한 번 근로계약이니까요. 잘릴까봐 사실은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해고되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지만 그것을 용기 내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장관님 아시죠? 예, 그게 알고 계시는 현실입니다. 그런 노동자의 입장에서 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국세청에 있는 비정규직 콜센터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로 치면 1차 하청 정도 되는 거겠죠.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업체가 바뀌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한 월급여가 한 2, 3년 전에 180만 원,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 업체가 바뀌면서 식대를 10만 원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기본급으로 편승이 같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월급이 하나도 안 오르고 삭감이 되는 그런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억울했겠죠. 당연히 받던 걸 못 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노동조합으로 투쟁을 했겠죠. 근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국세청장님을 여기 국정감사에 모셔가지고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고 그래서 사후에 그것이 다시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직접적 사용자, 영향력 있는 결정권자. 그분은 그렇게 해결한 분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대우조선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청 노동자들 왜 파업을 했습니까? 파업의 이유가 뭡니까? 잘 안 되니까, 요구 조건이 관철이 안 되니까 그렇게. 예, 그건 이제 그렇죠. 이제 처우 개선을 하고 싶었는데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예, 그래서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결정하고 있는 교섭권자, 책임지는 결정권자는 원청이었기 때문에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죠. 그죠? 처우 개선을. 그렇게 노조에서 주장을 했죠. 예. 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특수고용의 대표적인 노동자, 택배 노동자요. 그분들은 왜 파업을 했습니까? 60일 파업할 때. 택배도 뭐 진짜 사용자 나오라는 거. 예, 그때는 가로사로 인해서 이것을 바꾸려고 했는데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원청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원청이 안 나오니까 사회적 합의로 그것을 이제 타결을 했죠. 그죠? 그리고 뒤에는 또 사회적 합의를 어겼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뭘 요구를 해요? 이 사회적 합의를 어겼지 않습니까? 어긴 거. 예, 어긴 거를 누구에게 요구해야 되냐고요. 그것이 이제 현재 합의가 단체 협약으로서 성격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이제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사회적 합의니까 당연히 그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단체 협약은 아니잖아요. 성격상.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은 비정규직, 열악하고 소외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도 사실은 원청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청 싸움을 또 해야 합니다. 그죠? 그것이 지금 현재 소외되고 어렵다고 하는 그렇게 노동부 장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노동자들의 현실이고 그렇다면 지금 장관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 노조법 2, 3조에 대해서 파업 만능주의라고 하셨고 그리고 불법 행위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특권화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예, 저는 이것이 상당하게 비정규직 노동자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노조법 2, 3조를 빨리 타결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심대하게 모욕하고 예, 되게 실망감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아니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네,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예. 노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그것도 최저임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김주영 간사님께서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270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고 얘기하셨지만 20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200만 원으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사회에 많지요. 아시죠? 그거보다 못 받는 분들도 예,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같은 이런 시기에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먼저 해고가 됩니다. 그것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노동자들이 노동상권이 왜 있습니까? 그런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단결하고 교섭해서 투쟁해서 자기 권리를 얻으라고 쟁취하라고 있는 것이 노동상권입니다. 그런데 노동상권이 제대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법 2, 3조를 개정해서 사실은 그런 노동상권을 제대로 많은 다수의 소외받는 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는 것이 노조법 2, 3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합법 파업, 뭐 정당한 파업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역사적으로 하나만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처음에 이 노동쟁의조정법이 1953년도에 만들어진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거기에는 어떻게 문구가 돼 있었냐면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그 시절에 1963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경우에는 1분을 주시고 저기 위원님 그 발언을 천천히 1분 내에 잘 좀 정리해서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 바랍니다. 예,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이 법에 의한이라는 것이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 추가되면서 사실은 한국 사회의 노동 상권은 많이 제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힘없고 사회적인 약자들은 현재 이 노조법 2, 3조가 하루빨리 통과되어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존엄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노조법 2, 3조의 개정이 절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시죠. 어쨌든 그 헌법 정신은 그 정당한 쟁의 행위에 의해서만 민형사상의 면책이 된다는 건데 분명하고 그 내재적 한계 내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5.16 이후에 그 법이 이렇게 개정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53년도부터 법 개정 논의들을 쭉 저희들이 회의록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보니까 노동조합법에 또는 쟁의조정법에 그 쟁의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그때 이제 논의하는 취지는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으로 손배 책임을 묻게 되면 노동상권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논의 과정 속에서 있는데 해석이 분분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이 법의 의한이라는 것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현장의 혼란을 없애겠다라는 취지로 그 내용이 들어간 건데, 예, 합법적인 정당한 쟁의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는 의미로 그 전에 입법 경위를 봐서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노동법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성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 노조법이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맞게 노동부 장관님도 사업을 좀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노조법 2조 3조 개정인데 그 법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국회에서 느끼는 게 기존의 법은 아주 정의로운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은 그건 좀 아니다. 좀 너무 과도하다 하는 이야기를 늘 우리는 정부 쪽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안 바꾸려면 국회가 필요 없죠.
입법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뭔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니까 국회를 만들어 놓은 건데 변하자 되면 정부만 있어도 되잖아요. 한번 만든 성문헌법 있으면 영원히 지키면 되는데 자, 한 사회가 무너지는 과정, 특히 농경사회에서 무너지는 과정 보면 어떨 때 무너집니까? 특히 자산의 가장 근본인 토지제가 한번 개국 초기에 만들어진 토지제가 성문헌법으로 계속 유지되는데 그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문란한 토지제로서 기존 법으로는 규제가 안 될 만큼 힘센 자들이 토지를 겸병을 하죠. 굉장한 장원을 만들어갑니다. 초기에는 과전제라 지르해서 적정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서 생산성을 높여서 왕조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가면 갈수록 법은 힘의 싸움이잖아요. 힘의 싸움의 문자의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갈수록 경제력이 센 자, 갈수록 권력이 센 자들이 우위에 서서 법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있던 법도 무시하고 그래서 토지겸병이 일어나면 도저히 그 사회가 더 이상 분노와 좌절과 생산성이 떨어져서 망할 지경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서 왕조가 무너집니다. 거의 수차례 토지 중심 사회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토지 중심 사회가 아니죠. 산업과 금융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자산이 누구한테 많은지. 수치로만 남아있지. 그러니까 힘의 관계가 안 보이니까 대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본과 기업가와 노동자가 대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자산과 권력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제일 힘이 세죠. 기업가가 제일 힘이 셉니다. 임금을 쥐고 있고 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가장 힘이 셉니다. 그러면 노사관계에서 그 과거에 18세기 이전에는 노동법이 없었죠. 그때는 노동법이 없어도 노동자들이 고분고분 일을 잘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죽어갔을 겁니다. 소위 18세기 산업혁명 초기에 어린이 노동까지 쓰던 시절, 굴 속에 가서 누워서 석탄을 캐던 시절 사진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노동법이 생겼어요. 그러자 영국에서 18세기 말에 단결금지법을 내지 않습니까? 자본가들이. 근데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 힘센 사람이 왜 폐지했을까요? 그 노동법을 만들지 않고는 더 이상 산업사회가 유지되지 못한다. 더 기술 발전도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노동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노동법의 핵심이 하나의 기업 내에서 자본가가 확실하고 노동자가 그 밑에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전부 직접 조정이 가능했을 때는 그 계약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 월급을 주는 사람, 시간을 정한 사람이 한 회사 내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같이 있고 그걸 전부 지시하는 감독이 있고 그 밑에 노동자가 있고 한눈에 쫙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했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본가들이 이제 편법을 쓰는 거 아닙니까?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꾸 일을 떼서 하청을 주고 외주화시키고 그러면서 경영이 현란하게 발빠르게 현실을 피해서 노동법을 피해서 경영에 합리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좋게 말하면 합리화, 나쁘게 말하면 노동자를 더 주기 싫은 노동법을 지키기 싫은 그런 마음으로 변해간 것이 현재의 노동법이 처한 현실인 겁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일은 선박 하나를 처음 잘라가지고 용접해서 맞추는 것이 해양 조선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나와서 일은 같은 현장에서 전부 용접을 하는 것이 주 일일 거라고요. 그런데 노동관리가 힘드니까 쪼개준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청하면 뭐 한 200~300개 됐을 텐데. 그리고 한목에 돈을 나눠주면 그걸 얼마 주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대우조선 사장님하고는. 그리고 노동시간 나오지 말든 그거 나도 상관이 없어. 노동조합이 필요가 없죠. 대우조선 해양은. 관리인만 노동조합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거대한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냥 200만 원대 해마다 다시 계약하고 다시 계약하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해마다 농사 지을 때 농경사회 때 소출이 나왔는데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한 가마니 들었어. 그 다음엔 한 가마니 더 내라고 그래. 그러면 똑같이 6식구가 일해서 먹고 그 6가마를 16가마를 생산했는데 10가마니 떼가고 6가마를 주었어. 다음에 17가마를 생산했어. 내가 더
밤샘하고 일해서. 근데 11가마를 또 빼가. 이러면 살겠습니까? 대우조선 해양 현실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교섭에도 안 되니까 월급을 제대로 처음 준 사람을 만나자 하고 요구한 것이 지금 사용자 개념의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도 불법 파업이라고 하니까 뭐 회사 파업하고 회사 문 앞에서 뭐 바리케이트 치고 하면 전체 손해배상을 물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는 피해 안 주려고 철망을 만들어야 그 속에 갇힌 거 아닙니까? 공격 노동쟁이에서 자기를 스스로 가두는 노동쟁이로 소국 노동쟁이로 정말 기업을 생각해서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 그 무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50억 원의 피해 손해배상을 매기는 것은 그걸 받자고 한 겁니까? 시민들이 다 합니다. 이건 기업이 쟤들 죽어라고 하고 노조 깨려고 그러는 거다. 다시는 저런 짓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다 합니다. 그걸 민사라고 우기면 됩니까? 그렇게 안 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노동쟁이 네, 좀 더 주시죠. 그래서 노동쟁이 합법 노동쟁이의 개념 속에 좀 더 확장하자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노동 시간, 월급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근로 조건도 좀 포함시켜서 불법이라 딱지를 떼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조사해 보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처럼 불법 파업이라는 정의가 없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아예 파업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요. 독일도 파업이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청구 사례가 1960년까지밖에 현재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파업 손해배상 물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느슨하게 하겠습니까? 손해배상 없이 하겠습니까? 왜 선진국들은 그게 없습니까? 왜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 정부들이 이렇게 노동자를 가혹합니까? 시대 변화에 맞춰서 갑시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네, 장관님. 예, 존경하는 우리 장관님, 답변하실 때 좀 간략하게 예. 짧게 좀 해주세요. 이하경 의원님께서 쉽게 풀어서 노사관계라든가 세상의 이치를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환노위가 구성이 돼서 앞으로 그 민생과 이 약자 보호란 입법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리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균형의 산물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균형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2조 3조 문제가 바로 이걸 논의함에 있어서 저는 몇 가지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건데 이 법의 문제의식은 지금 20년 전의 문제의식과 이게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으면서 법 내에서 정합성을 아구가 맞게 해주면서 현실에 적합하게 그래야지 지속 가능하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인데 노사가 너무 생각이 다르잖아. 국민들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논의를 하면 아까 단체백의 효력 확장부터 많은 내용이 건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하경